제가 맡은 주제는 콘텐츠와 광고 산업 제고 방안인데요. 이 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콘텐츠화 광고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크게 광고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광고 산업 현황, 그 다음에 보면 그리고 연구 강목으로서 신청 면접을 일부 해서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 3위 광고회사의 3, 4위 해적 광고회사의 임원으로 있는 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넷플릭스 우리 지금 좀 전에 김남인 교수님 오징어 게임 얘기도 하고 지옥 여러 가지 콘텐츠들 K-드라마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오징어 게임처럼 광고도 잘 만들면은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구독하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에 굉장히 큰 함의를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돈 주고 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여러 이런 숏필름이라고 단편 영화처럼 브랜드 영화 같은 것들이 브랜드 필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짧은 영화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광고 콘텐츠 산업의 사실 산업적인 부분의 전체적인 거는 아까 김남 회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다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요 개념들은 콘텐츠 마케팅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게 광고는 콘텐츠인가요? 미디어인가요? 우리가 보통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채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점에서 광고는 하나의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디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 미디어에 실리는 크리에이티브 그런 개념에서 보면은 콘텐츠죠. 그래서 광고 그 자체가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콘텐츠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영화라든가 드라마 같은 음악 같은 그런 방송 같은 일반적인 문화 콘텐츠죠. 문화 콘텐츠가 로서 우리도 원 오브 문화 콘텐츠다 이런 관점인 거죠. 콘텐츠를 마케팅에 이용한다. 광고 방식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이 여러분들 아시는 애드블럭 이제 광고를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나오고 소비자들이 광고 회피도 더 커지고 여러 가지 광고 원작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콘텐츠화된 거죠. 그래서 그 콘텐츠화된 거를 지금까지 브랜드 콘텐츠를 제가 10년 전에도 스터디를 광고학회에서 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미 오래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에서 콘텐츠화 광고라는 주제로 이렇게 해서 용어가 콘텐츠화 광고도 좀 너무 뭐라 그러죠? 좀 그런 너무 정직한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일 수는 있겠다. 그 화자를 빼면 콘텐츠 광고, 콘텐츠를 이용한 광고 또는 콘텐츠 같은 광고 이런 거죠. 그런 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가 지금까지는 좀 보편화된 용어이죠. 또 이 브랜디드 콘텐츠가 플랫폼화됐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를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광고가 플랫폼이 됐다라는 얘기는 뒤에도 사례가 나옵니다만 광고가 플랫폼이 됐다라는 거는 그 광고 하나가 여러 가지 OSMU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소스로 드라마라든가 아까 굿즈 같은 데도 광고가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기본 아이디어가 되고 그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플랫폼에
나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랫폼화됐다라는 개념이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슷한 개념인데 광고가 예전에는 그 브랜딩이죠. 그래서 이름도 브랜디드 콘텐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딩에 도움을 주는 콘텐츠 개념이라서 브랜드 인지나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를 높이는데 좀 초점이 갔던 게 콘텐츠였다면은 지금은 커머스 콘텐츠가 된 거죠. 브랜디드 콘텐츠긴 한데 목적이 커머스인. 그래서 이런 커머스와 많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좀 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심 이건 개념 돼 있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고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이용한 전략이 왜 중요하냐. 여러 발표에도 있고 아까 김현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광고가 일으키는 이런 생산 유발 효과가 3위이다. 출판 방송에 이어서 3위이다. 2021년도에 그런 자료가 있듯이 문화 콘텐츠의 한 장르라 그럴까요? 한 영역으로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냐,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원을 할 것, 그리고 규제할 것, 이런 관리에 해나가는, 매니지먼트에 해나가는 부분들이 제도화되어야 되는 거가 아니냐라는 게 사실 이 앞부분 내용이 이제부터 좀 짧게 나오는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2013년도에 어디 마케팅 다른 데서 발표를 하면서 업계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을 키워드만 이렇게 쫙 뽑았는데 여기 벌써 지금 한 5, 6년 전인데도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하우스 에이전시라든가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그런 거라든가 온라인 요즘 디지털 광고라고 하는 그런 킹 광고 혼자 그래서 그런 게 광고 신뢰 문제, 요즘 광고 사기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5년 전에도 이미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또 이 업계에 이제 주로 디지털 광고 회사의 임직원한테 물었던 내용인데 테크놀로지와 매니지먼트가 이제 중요해진 시대다. 돈이 중요하고 기술이 중요한 시대다라는 것들이고 그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에 콘텐츠가 이용된다라는 얘기이고요. 브랜디드 콘텐츠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점점 플랫폼화되고 있고 또 이런 퍼포먼스, 어떤 광고 유통도 그렇고 광고가 유통이랑 결합되는 측면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성과 중심의 디지털 광고가 만들어낸 어떤 중요한 가치가 됐죠. 퍼포먼스가 지금 콘텐츠에도 이제 넘쳐서 그 목적을 갖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고 또 동영상이 점점 많이 선호되고 중요한 시대가 발전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좀 예전 사례인데 그 메이시 백화점에서 예스 버지니아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사례들도 있는데 버지니아라는 어린 소녀가 메이시 백화점의 어떤 관리자한테 아저씨 산타크로스는 정말 있나요? 이런 거 옛날 이야기지만은 외국에도 그런 질문을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냥 당연한 그런 건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직원이 한 장의 편지를 직접 손편지를 써서 있다, 너 주변에 너 도와주고 또 엄마 아빠가 산타크로스도 될 수도 있고 등등 이런 내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메이시 백화점에서는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알리는 인지도를 높이는 하나의 콘텐츠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이용을 해서 나중에 뮤지컬도 나오고 이런 음악 작품도 만들어내고 학교마다 연극이라는 주제로 예스 버지니아 그래 버지니아라는 주제로 해서 DVD도 옛날에 나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핵심은 광고 한 편이 아니라
광고가 하나의 그 매개라 그럴까 아이디어가 돼서 여러 가지 미디어에 적용되는 우리 어떤 플랫폼은 뭔가를 타기 위한 성장장이잖아요. 그래서 콘텐츠가 주르륵 전개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다라고 해서 제가 저 예전에 이런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플랫폼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거죠. 좀 비교적 최근에 도브에서 헤어러브라는 것도 이런 숏필름으로 해서 칸 광고제에서 상을 받았었죠. 근데 이것도 어린 엄마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이제 장기 입원을 해 있고 그 어린아이를 아빠가 돌보는데 아빠가 머리 손질하는데 그 흑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곱슬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곱슬머리라서 머리 손질을 잘 못하고 막 이래서 어떡할까 하는데 태블릿으로 해서 엄마가 그 전에 손질을 하던 그런 거를 영상을 보여줘서 따라서 하고 마침내 성공을 해서 머리를 예쁘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머리는 손길을 그 반응을 안 하려고 막 악마처럼 그림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배경하는 그런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서 이제 엄마 병원에 가서 이제 뭐 포옹하고 그런 건데 이 내용도 사실은 뭐 여기에 그 도브의 클렌징 폼 이런 거라든가 샴푸라든가 이렇게 하나 조금 구석에 하나 나오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상업 영화라기보다 하나의 영화처럼 그래서 뭐 실제로 선택되는 것도 이런 단편 애니메이션 부분이라는 이런 영역이 다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브랜드 인지 뭐 이런 브랜드 태도를 바꿔주는 중요한 브랜드 콘텐츠인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커머스로 들어가면 뭐 한강희 같은 유명인들이 방송인들이라든가 박재범 뭐 이런 가수나 흔히 말하는 이런 셀럽들, 일반 크리에이터들 뿐만이 아니라 셀럽들이 중심이 돼서 참여해서 내고왕 캠페인이 꽤 지금도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광고를 내고 협상을 해서 깎고 그 자리에서 팔고 이런 것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이라는 연예인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은 결국은 구매로 이어지는 그래서 콘텐츠가 아니라 그야말로 커머스 수단이 된 거죠. 그런 역할들이 뭐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없지만은 그죠? 박재범이라든가 뭐 유재석이라면 제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인들이 방송을 하고 광고를 함으로써 훨씬 더 콘텐츠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장편,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드는데 브랜드 필름이라는 형태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고와 브랜디드 콘텐츠 차이점도 예전 제가 책에서 썼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빠졌는데 브랜디드 콘텐츠 기술과 체험 운영에 관련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콘텐츠를 여기저기 매체별로 시나리오에 따라서 배포하고 운영하느냐라는 광고는 그냥 매체에 따라 그냥 주고 소재를 전달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브랜디드 콘텐츠는 각 매체마다 시나리오로 정해서 1차는 뭐가 가고 2차는 어떤 시나리오로 이벤트가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등등 디지털과 오프라인 매체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광고의 차이다라는 거이고요. 이런 것들 제가 좀 개념적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주요 속성으로 어떤 미디어 사이트에서 있는 거를 가지고 갔는데 아마 이 내용들은 여기 토론하시는 분들도 다 브랜드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서 나중에서 내용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2022년 자료인데도 그때도 이제 플랫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광고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면 광고 한 편
뭐 시리즈면 시리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광고가 하나의 이 다음 캠페인을 하기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개념. 그래서 플랫폼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PPL은 그냥 어떤 스토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든 영화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독자적으로 이제 우리가 브랜드 웹툰 같은 거 할 때처럼 우리가 자발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찍은 영상 같은 거를 뭐 웹 예능이나 SNS 등등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숏폼 형태, 그다음에 성과가 많이 중요시된다.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이제 사실 광고는 우리가 보통 디지털 광고할 때만 KPI 얘기를 많이 했죠. 그냥 광고는 뭐 시청을 얼마나 하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 측정하기가 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KPI 개념들이 이제 브랜디드 콘텐츠에도 많이 반영돼서 평가를 하고 또 그거를 관리하는 브랜디드 콘텐츠 팀에서 이런 KPI를 목표로 움직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가 이미 브랜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퍼포밍 뭐이라 그럴까? 그런 콘텐츠로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요. 광고도 사실 그렇긴 한데 여러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수직적으로 하청업자한테 넘겼다면은 요즘은 뭐 작가라든가 또 영화, 영상 따로 찍는 사람 등등이 수평적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 뭐라는 게 요즘 추세이고요. 저는 사실 좀 출발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브랜드 콘텐츠가 요즘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제 사용되고 있는가 업계에서 그래서 업계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좀 듣기 위한 거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은 광고 대행사 한 7인가요? 이 정도고 그 중에서 한 두 정도는 흔히 말하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부티크 회사이고 또 차이컴이나 디퍼플은 온라인 광고 회사죠. 검색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뭐 차이컴은 그러지는 않는데 등등 광고 대행사 직원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닌데 문체부와 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지금 조사를 더 많이 못하고 있는데 계속 한 명 한 명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주제는 브랜드 콘텐츠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효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효과 평가할 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네 번째 주요 사례, 알고 있는 사례 한번 얘기해달라. 향후 전망은 어떠며 활용 방안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어떤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요 앞부분의 요약한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주로 브랜드의 긍정적인 영화, 그러니까 좀 원래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업계 사람들의 인식은 브랜디드 콘텐츠니까 브랜드에 뭔가 도움되는 거지 이 정도로 좀 생각하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광고와는 뭔가 다른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뭐 이런 응답들은 더 많이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것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된 개념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콘텐츠나 크리에이티브, 보통 이제 콘텐츠나 크리에이티브를 같은 뭐라고 범주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나 크리에이티브에 보는 개념이 더 많았고, 더 많은 반면에 채널이나 미디어로 보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놀라웠는데요. 그러니까 콘텐츠라는 이름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광고를 뭐 어떻게 스토리텔링 OSM용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채널이나 미디어나 실행 방식으로 보는 개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무 활용에 실제 이 이름을 쓰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실제 이름을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석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뭐 광고가 그러면 광고를 만들자 이런 말을 잘 쓰지 않듯이 광고 대행사에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들자, 뭐 이런 브랜디드 콘텐츠를 기획하자,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 쓴다라는 거지,
결국은 영상이라든가 뭐 인터랙티브 뭐 바이럴 영상이라든가 이런 영상 개념은 그대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다만 브랜디드 콘텐츠라는 이런 그 자체는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걸로 거의 대부분 대행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러니까 메이저 대행사에서는 쓰기는 쓰는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는 전략이나 크리에이티브 팀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디지털 매체랑 연관되어서 얘기를 한다. 또 브랜디드 콘텐츠가 뭔가 이제 제일기획에서 응답을 했는데 구독되는 콘텐츠나 커머스와 연계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역시 앞서가는 그 대행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구독되는 콘텐츠나 커머스와 연결된 내용도 수집되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브랜드 콘텐츠 비슷한 걸로 해서 콘텐츠 광고 뭐 이런 걸 어떠냐 했더니 콘텐츠와 광고는 좀 진부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물어봤더니요. 주로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다. 새로운 기준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브랜디드 콘텐츠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를 기준을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일반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기적인 캠페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퍼포먼스는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분이 또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콘텐츠니까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 동영상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앱, 뭐 많은 인원, 샘플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앱이나 영화 등등을 얘기를 했고, 커머스, 내고방을 언급한 이제 학계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주로 하나의 콘텐츠가 아니라 IMC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합된,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시나리오에 따라서 콘텐츠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것까지를 같이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향후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이면서 제한적이다라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형태나 내용에 관련돼서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니까 여러 가지 콘텐츠가 나올 거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맞물려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또 다양해지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얘기했고, 또 하나는 경험을 소비자들이 뭐 인게이지먼트나 이런 걸 높여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들이 늘어나서 또 여기 문화적인 요소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문화나 뭐 이런 그런 공익적인 그런 속성들도 많이 더 포함될 거다. 그래서 좋은 거다. 이런 거죠. 예전에 생각했던 광고보다는. 반면에 제한적인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뒷부분 결론 부분에 반영된 부분인데, 중소규모 광고회사나 이런 사람들은 만들 예산이나 돈은 그러니까 거의 질이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아주 고퀄리티, 여러분들 말로 고퀄이라고 그러죠. 근데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그 이외에 디지털 매체에 나오는 영상은 굉장히 저비용으로 만드는, 돈을 이제 안 주는 거죠. 제가 어떤 제이든 웨일이라는 프로덕션에 얘기를 들었는데, 한 10분짜리 영상을 114편을, 그리고 10분짜리 영상 100편을 만드는데 돈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7천만 원으로 10분짜리 영상 100편 넘게를 만들었답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다시 베리에이션 한다고 그러죠. 리바이즈드. 그래서 200편 가까이를 한 편당 한 70만 원도 안 되게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그러니까 이 일들 얼마나 더 비효율적이에요. 하나 만들어서 우리 미디어에 의존해서 그냥 매체 피를 받는 그런 거하고는 많이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힘들고, 또 미디어 운영이나 소비자 데이터 기반 과학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전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전통적인
그러니까 또 디지털 광고에 주로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성이 프리아리티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효과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존의 뭐 퍼포먼스로는 평가해서는 물론 안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커머스와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 또 광고주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광고 대행사보다 광고주의 좀 돈 쓰는 사람이 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나 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가 브랜드 콘텐츠를 만드는 건 아니냐. 아마 대행사 출신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물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광고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큰 대행사든 작은 대행사든 다 중소 브랜드나 우리 SME라고 하잖아요. 중소기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고, 제작에 여러 하위 모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통합이나 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기술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이 지원돼야 된다. 뭐 돈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활용 방안입니다. 정책, 뭐 지금 광고산업진흥법 발의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정부나 공적인 어떤 지원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라는 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크게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주로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광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광고는 산업인데 정부에서 뭐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법이 뭐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직 예시나 이런 인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광고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들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또 이런 콘텐츠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규제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큰 대행사는 그냥 내버려 두라, 오히려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내용들이 이제 디지털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 아마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광고총연합회든 또 법이 이후에 시행되는 세부 내용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반영되면은 좋겠습니다. 디지털 관련 교육, 광고 산업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사회적 콘텐츠로서 책임을 받는 콘텐츠로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 지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심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미디어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한 이 얘기는 미디어 우리가 콘텐츠라고 친다면 거의 미디어가 독식을 하고 있는 이런 그 광고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고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의 비용, 매체비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것들인 거고요. 전체적인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이 광고 진흥 등 관련돼서 산업과 진흥이라는 그 두 글자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산업이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산업이 잘 발전되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또 콘텐츠가 우리가 흔히 어떤 콘텐츠와 광고든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본래의 목적은 광고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잘 달성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고, 라이브 커머스와 얼마나 어떻게 이제 결합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미디어 공정한 이용이 가능한가, 콘텐츠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지금 상황에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광고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지 사실 우리가 어떤 광고가 유튜브에 나왔더라 이렇게 뭐 페북 메타에 나왔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결국은 콘텐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에 얼마나 많은 노출이 되느냐로 그 미디어나 플랫폼 쪽에서 이런 걸 주도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리고 중소 지역 브랜드가 고려되어야 되는가라는 것들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부분들이나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거대 자본 투입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업계와 산업 측면이랑 정부 법제 측면으로 나눠봤는데요. 업계에서는 일단 광고주 인식, 광고주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인식 변화라든가 또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콘텐츠 제작 기술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야 된다. 이미 대행사들이 이런 디지털 전공, 공학도를 주로 인력으로 뽑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더 어떤 협업을 하든 아니면 인력적인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효과 조사, 또 장기적인 투자, 그다음에 과학적인 운영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디지털 개인 방송에 대한 심의 자율 기구 사실 이 부분들이 뒤쪽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이건 자율 기구죠.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또 지역 비즈니스와 연계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차피 중소기업들이 아까 97%라 그러셨나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 또 광고 신뢰에는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요즘 광고 사기라든가 이런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 일종의 유도 기만 광고 형태 있죠. 이렇게 보면은 밑에 내용이 중요한 내용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옛날 기만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구매를 하게 한다거나 가격이 막 바뀌기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크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정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정부 법제에서는 이런 공공 캠페인이나 교육용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개인 방송 심의 기준이 완화되는 거에 반면에 이런 광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거에 대한 규제, 그죠? 이런 정제해 나가는 광고 사기로 인한 광고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중소기업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작 플랫폼이나 콘텐츠 보호 관련 그러니까 저작권 법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중소기업 연합회들이 공동 출자해서 커머스 제작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소 브랜드 사업자들, 지역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형 마켓 구성, 이런 거 그리고 광고진흥법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학계의 교수 응답 내용인데요. 앞으로 앞에서 지금 이 중요한 큰 방향이기도 한데 광고산업진흥에 관련돼서 좀 더 우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진흥법 제정 차원에서 이런 앞에 문제점들을 콘텐츠를 포함한 새로 변화되는 광고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행 가능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저도 그렇고 저도 사실 광고 크리에이터 출신인데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 이런 것들 일단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받아먹기만 한 이런 쪽이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의 개념이기는 합니다만은 자본도 있고 기술 혁신도 있고 교육이라든가 인력 다 있어도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스티튜션이다, 효율적인 제도다라는 신제도주의를 주로 주창한 이런 학자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이루어져야지 아무리 좋은 우리 이런 자본
또 교육, 사람 이런 것들과 함께 제도적인 정비와 구축이 필요하고 이번 뭐 진흥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